법천사 지광국사 해린 스님에 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정유산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지광국사 해린의 그 일생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생애 과정 중에서 어떠한 특기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정유산의 글이 실린 승타비의 이모저모를 오늘 시간에는 이제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그런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최한 그 고려의 아름다움과 사상, 이것을 이제 지광국사 탑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포지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결과를 제가 이제 그 해당 책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실은 내용이 지광국사 해린의 비탑과 남한강 원주풍 이렇게 해서 실어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이제 해린의 생애와 특기사항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제 승탑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대상은 이제 그 해린의 비문을 쓴 정유산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린의 제자 중에서 이제 소연 스님이 있는데, 소연 스님에 대한 글을 쓴 이호라고 하는 분의 해린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린의 생애와 특기사항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린 승탑비에는 해린 입적 후 10년 즈음 되던 해인 1079년경 정윤사 주산이 찬술한 해린 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정유사는 세계 불교사 속의 해린 불교의 위치에 대해서 석가, 세친, 현장 스님 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석가모니께서 선정에 뻗치고, 그리고 세친 스님께서 팔식의 근원을 궁금한 결과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이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너무 오래가 되어서 남은 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현장 같은 스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 나와서 진나라 때 번역도 있었고 수나라 때의 번역도 있었고, 이런 것을 이제 당나라 때 현정 스님이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데고요. 또 이제 이런 전통 속에서 이제 그 해린 스님의 위치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 또 뒤에 명문에서 보게 되면 해린 스님은 계형과 무착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해린 스님이 그 부처님과 조사들의 이제 경과 논을 개통지어서 잘 연구해내었다는 것을 설명해내는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계에서의 이제 해린 스님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활동했는가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유산 선생이 이제 요약을 해서 미륵보살이 몸을 나누어서 양무제를 도운 것처럼 이제 현종 그 해린 스님이 그 문종 임금님을 도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제 문수보살이 자치를 드러내서 모광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현종 임금을 도와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인물,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문수보살, 주모광, 그 서왕모, 현종 임금에 대한 그림인데요. 주모광은 그 중국 전설상의 인물인 서왕모가 음력 3월 3일 자신의 생일날에 본인이 사는 곤륜산 요지에서 그 생일잔치를 벌이고자 했을 때 석가모니, 노자, 보살, 수로인, 팔선 등 선계의 여러 신선들과 함께 인간으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초대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주나라 5대 왕이었던 모광이 소왕모를 만난 까닭은 원초적 모태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주모광과 문수보살과 이제 주모광과의 그런 관계처럼
해린 스님하고 현종 임금님이 바로 그런 관계였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의 근원에서 마침을 반복해야 되는 고려의 중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오른쪽이 이제 미륵보살, 이제 왼쪽 위가 이제 양무제, 문종 임금인데 이제 504년 도교에서 불교를 개종한 중국 양무제는 이제 보살기를 받은 황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517년에 주의 대품서를 저술하여서 대품 반야경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요. 강력한 불교 국가 체제를 건립하였는데 이후 양무제는 529년부터 이제 동태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차대회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이 무차대회는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다는 그 생각에서 개최한 이제 평등대회였다라고 해서 이제 불교계의 증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황제 보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미륵보살이 양무제를 도운 것처럼 이제 지광국사 해린 스님도 이제 문종 임금을 도와서 고려 불교계의 중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유산이 평가했을 때 이제 지광국사 해린 스님과 고려의 두 왕, 그러니까 고려 현종 임금하고 고려 문종 임금과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린 비문을 지은 정유산의 해린 평가의 핵심에는 고려 국왕들을 도와서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 경전들을 잘 정리하였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주 모광이 서왕모를 만나서 그러했듯이 원초적 모태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고려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해준 인물이 이제 해린 스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노년의 해린 스님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린 스님과 문종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정유산 선생은 이제 미륵보살이 양무제를 돕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37년간의 오랜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했던 고려 문종 임금에 대해서 후대 이재현은 양무제의 비견업적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양무제가 동태사를 지어서 불교 국가를 추구했던 것처럼 고려 문종은 이제 흥왕사를 건립해서 불교 국가를 완성하고자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문종 임금은 흥왕사를 시공식을 했던 그해, 이제 1056년에 이제 불교계의 정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들이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장사하는 것 금지, 술 마시고 강경하는 것 금지, 절 안에 파 마늘을 심는 것 금지, 장사꾼과 거래하고 술 먹고 즐기는 것 금지, 절 짓는다고 핑계대고 속인처럼 위장해서 저작거리를 싸돌아다니면서 쌈질하는 거 금지. 이렇게 해서 불교의 정화 정책을 굉장히 폈고요. 또 그 해에 이제 현화사를 맡고 있는 해린 스님을 왕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그러니까 불교 정화책을 낸 문종 임금에 대해서 해린 행장을 쓴 사람, 그러니까 정유산의 평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고려 백성들을 다스렸다. 은나라 왕들의 정치를 하듯이 고려에서의 정치를 하였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들은 원래 이제 하운주에서 이제 그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당시 정유산 계통의 그 고려 학자들은 주나라를 빼고 이제 하나라와 은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와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이제 큰 사업은 이미 이제 그 성과를 다 거두었다. 해서 이제 그 문종 임금님은 불교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이제 간절한 정성으로서 이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71살 때 해린 스님이 현화사를 맡은 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제 왕실에서 후원을 받은 건축 기금으로서 현화산 쪽 자리에
이제 새롭게 이제 경전 판각을 위한 건물을 조성을 함과 동시에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판각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화사 부석의 신축 건물에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서 누군가의 영정도 그려놓고 부처님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사들도 될 수 있겠죠. 범종도 만들어 놓고 이제 법구도 갖춰 놓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산조차 이제 현화사의 신축한 부석 건물의 이름 그리고 어떤 경전을 판각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놓고 서술해 놓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그 성과와 평가는 업적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린 스님이 큰 서원을 내어서 마침내 큰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게 되면 성과와 평가는 성과는 있었고 평가도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성과로 해린 스님은 이제 2년 후에 이제 1056년에 왕사가 됐고요. 다시 2년 후인 1058년에 이제 국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현화사 생활을 시작했던 71세 때부터 법천사로 하산하던 이제 84세까지 그 15년 동안의 세월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린 스님이 그 법상종 계통의 대장경 판각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이제 정자 해린 비문에서 정유산 선생은 해린 스님이 현화사 새 건물에 누구의 영정을 그려놓았는지 어떤 경전을 판각해 놓았는지 세세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업적이라면 당연히 당대이건 후대이건 공유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이게 이제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안이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정유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린 스님이 천하의 그 스승이 되어서 천자의 스승이 되어서 그 천도의 하늘의 도에 이제 부합하였고 또 한 나라를 돕고자 해서 오랫동안 마음속 품은 생각을 이제 굳히고 있었는데 이제 험한 세월 큰 위험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을 알려고 여산에 돌아가서 늙도록 기도하에만 전념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정유산에 있던 명문의 서문을 보게 되면 아마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해린 스님이 본인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한 것과 연관시켜서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것이 없고 나이가 들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무엇인가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게 아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현화사에서 경전 판각 사업을 하던 해린 스님은 스스로 이제 험한 세월 큰 위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법천사로 내려가서 입적할 때까지 기도회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그리고 이제 그 해린 스님이 그 법천사로 내려간 이후에 현화사의 주지는 이제 정현의 제자 영년 스님이 주지 스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서문에서 전후 사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정유산 선생이 명문에 이제 그 이유를 서술해 놓음으로써 왜 해린의 제자 소연이 현화사가 아니라 금산사에서 그것도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본인 주도로 이제 경전 판각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무엇인가 이제 갈등이 있어서 아마 그 소연 스님조차도 현화사에서 그 경전 판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제 금산사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초주대장경 경전 판각은 전국 사찰에서 이제 함께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해린이 맡았던 시절에서는 현화사에서 이제 법성종 계통의 경전 판각 사업을 이제 주도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굳이 소연 스님이 금산사의 별도 건물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연유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소연 비문을 보면 나중에 현화사에서 판각한 그 경판을 인출할 때 사용한 종이와 먹을 구입하는 데에는 본인의 그 개인 비용도 사용했다고 했는데 현화사비와 해린 비문하고 대조해 보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왕실 비용이나 이제 국비로 충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소연의 비문을 쓴 이제 이호 선생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소연의 사촌 형제로서 소연보다 이제 5살 어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연 스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건데요. 이제 이호 선생에 의하면 이제 소연 스님이 해린에게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배운 경전이 금강명경하고 성유식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해린이 교재로 쓴 게 금강명경은 이미 이제 이때부터 25년 전에 현원사 스님들이 목판으로 만들어 복원하고 있었던 자료이고요. 현종 직위의 당위성이라든가 법상종 스님들의 자비와 보시, 방생 등의 이제 경전적 근거로 제시됐던 이제 경전이었다. 금강명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유식론은 우리가 정유사님 이제 선물에 썼던 이제 세친 스님이죠. 세친 스님의 그 유식 30논송에 대한 여러 주석서를 이제 호법의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승려 현장이 간결하게 엮어놓은 것으로 해서 80의 연호를 자세히 규명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호복을 계승해왔던 해린이 자신을 찾아온 소연에게 첫 번째로 금강명경과 성유식론을 이제 교재로 해서 이제 법상종 불교하고 승려로서의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54년 해린이 현화사를 맡았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17세 청년 소연이 이제 해린 스님을 쫓아가서 이후 해린 스님에게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직접 배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린 스님이 법천사로 하산할 때까지 이제 소연 스님이 그때가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였는데요. 해린 스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24년 동안 해린 스님이 이제 그 법상종계 불경들을 모판으로 만들 때 소연 스님도 해린을 도와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소화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소연 스님의 그 행적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해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연 스님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달마다 미륵 존상을 그리게 해서 매년 이제 7월 14일 백중 때 신도들하고 스님들을 모아서 미륵보살회를 개최해야 해서 3일 낮 3일 밤 동안 이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참회하고 귀익해 하는 일을 꼭 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그 현종 임금께서 나라의 발전과 사직의 안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봄 4월 18일 날 또 어떤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원을 세워서 이제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매년 가을 백중 때부터 이제 행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날 3일 밤 동안에 이제 그 미타도량을 개설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일부터 3일 낮 3일 밤 동안에 이제 미륵보살회를 조치하였는데, 이 조치에 따라서 이제 그 법전사에서도 현종의 뜻대로 이제 미륵보살회와 미타도량을 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소연 스님도 이제 그 미륵보살회하고 미타도량을 이제 4월 18일하고 이제 백중절에 했던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제 그 법전사에 나왔던 이제 무자명 불교 공예품들인데, 그때 이제 그 문종 2년, 그 1048년도에 법천사 아미타 앞에 만들어드린 광명대 22개, 이런 것 중에서 3개는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이제 모두 이제 여러 스님들이 체력을 맡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광명대가 이제 오른쪽 보이는 그런 그 촛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광명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타 앞에 모셔진 향환, 모두 3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향환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아미타 앞에 그 법천사 미타회의 혈로도 모두 3점이었다고 하는데, 그 혈로도 이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미타 앞에 모셔진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무자명 천도번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걸 보면 이제 법천사에서 지내는 미타도레앙은 이제 그 나라의 발전과 사직의 안정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부흥제 4월 18일부터 3일 낮, 3일 밤을 신도들과 스님들이 함께 드린 법회인데요. 법천사에서 알미타 부처 앞에 두고 법회에 사용할 광명대, 향환, 혈로번은 그해 2월과 3월에 이제 미리 다 만들어서 이제 4월 18일에 진행할 미타도량 때 이제 사용하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법천사에서 미타도량 때 사용했을 것이니 아마 백중 때 미륵보살 할 때도 당연히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제 소현 스님은 이 미륵보살회를 1075년부터 이제 마타기로 작심을 하고 이제 어느 절에 계시던가 22년간 쭉 지속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혜린에게 배웠을 때 스승 혜린에게 배웠을 그래서 이제 현종 임금의 유지도 계승하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미륵보살회를 소현 스님 자신의 대표 행사로 삼아서 평생토록 실천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로 이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한 상태 속에서 소현 스님이 주도해서 다시 이제 경판을 새기기 시작한 첫 시기가 이제 1079년 해서 이제 금산사에 내려가서 이제 1084년 현화사로 돌아올 때까지 5년 동안 이제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금산사 시절에 소현 스님이 주력한 것은 이제 금당이 포함된 이제 광교원을 조성하여서 금당에는 노사나물과 현장 줄기의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고 광교원의 나머지 건물 공간에 경판을 쓰고 새겨서 이제 보관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 기간에 이제 금산사 중직의 지위에 있었던 이제 성원 스님이 발언하여서 이제 감자급자 법화경 8권본 일부를 사경한 일이 있었죠. 네, 그것이 이제 위의 인용론입니다. 1081년도 신유 6월에 이제 성원 스님이 이제 그 법화경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경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혜린이 현화사에서 경전판각 사업을 중단한 지 이제 10년 만의 일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소현 스님은 이제 광교원에서의 판각 경험을 살려서 개경 현화사의 주지가 되었을 때에도 경판 판각 사업을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7살 때부터 59살 때까지 10여 년간 소현 큰 스님은 현화사에서 자언이 지은 이제 법화 현찬, 유식술기 등의 장소 32부, 총 이제 353권의 이제 필사 파라본을 찾아내서 잘못된 것을 이제 찾아내서 바르게 고친 일을 했다고 하죠. 이제 또 이를 이제 저번으로 해서 이제 경판을 만들어낸 후 이걸 처음 찍어낼 때 이제 필요한 종이와 먹을 본인 개인의 비용으로 마련을 해서 인출했다고 그러고 이를 유통하는 법보시까지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 보게 되면 소현 스님이 이제 그 본인이 했던 일들, 이제 필사 파라본들 다 찾아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바르게 고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승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겠죠. 이런 것을 이제 그 경판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찍어내게 되었을 때 거기 필요한 비용들을 본인 비용으로 다 마련해서 그걸 이제 그 인쇄해서 출판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쇄 출판뿐만 아니라 모판 인쇄 출판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이제 유통하는 법보시까지 본인이 했을 정도니까 소현 스님의 그 이런 큰 역할은 아마 혜린 스님에게서 배웠던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현 스님이 현화사에서 판각 작업을 진행할 때 혜린 스님하고는 좀 다른 그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제 혜린 스님은 이제 새 건물을 신축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소현 스님은 이제 옛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옛 건물을 수리하고 나니까 아마 이 옛 건물은 아마도 혜린 스님이 신축한 그 건물을 수리하고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제 마치 새 건물과 같았다는 것이 이제 주변의 평가였지만 소현 스님에게서
현원에서 이제 보수공사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판각과 관련해서 건물을 수리하는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소현 스님이 이제 그 임금에게 요청하여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리관이라고 하는 이제 궁실 임시부서를 이제 조직합니다. 이제 조직한 다음에 이제 건물 보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필요 재원도 이제 왕실에서 부담을 했겠죠. 그리고 이 보수 공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이제 소현 스님이 목적했던 것이 뭐냐 생각해 보면, 스승 해린 스님이 왕실 후원으로서 새 건물을 지어서 판각 작업을 진행했던 그 시절의 일들이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굳이 사찰별로 기금을 모으더라도 다른 한편 왕실 비용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새 건물을 보수하고 이제 왕실 비용이 중심이 되어서 판각 작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그 선례를 만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종이야 먹은 개인 비용으로 조달했지만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었겠고요. 이미 이제 정부 법산종 사찰의 지지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지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관례를 만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그 사이 소현 스님은 전국 각지의 이제 법상족 사찰의 후원을 요청해서 매년 2회 법회를 열고요. 전국의 유명 화가들 동원해서 이제 석가모니상과 현장 교기, 해동 6조의 영정을 그려서 각 사찰에 봉안케 하기도 하고요. 불교 공부에 매진하는 의학자들이 그러한 이제 성상들을 보고 예참하는 능력들을 함양케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후초팔일과 백중절에 미타도량과 미르보살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준비 기간 동안 행사 준비 스님들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들이 도양석 때마다 최소한 자신의 메토인 여러 불조에 예배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제 법상종 승려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이제 법천사 역시 두 법회와 영정봉안 그리고 성상을 보고 의학자들의 예참 능력 함양에 역시 이제 법천사도 동참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이제 같은 시대 때 이제 화엄종 스님들과 이제 화엄 구조를 해서 이제 자기 종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제 천태종 스님들도 역시 이제 천태 구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종파의 정체성을 확보했던 것처럼, 이제 법상종에서도 이제 법상 구조, 해동 6조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 속의 법상종 그리고 한국 역사 속의 법상종의 자리를 매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현 비문의 찬술자 이호 선생은 이런 정책 집행 경험들이 왕실과 이제 현화사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소현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린 스님과 소현 스님의 일들을 이제 서로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왜 정유산 선생이 해린을 일러서 개헌의 제출이요 무착의 중생이다라고 평가해 놓았는지 이제 재차 수긍할 수 있게 되었었죠. 신라 이래 내려왔던 이제 필사본 고려대장경 수집과 해석의 역사에 송본 대장경과 유본 대장경 등을 참고하는 노력을 더해서 추조 대장경 중에서 이제 법상종 관련 서적들을 모으고 고정하고 판각하는 일들이 해린의 업적에 중요한 것이었고, 이호 선생이 보기에 소현의 세계를 이렇게 해린 업적의 계승으로 묘사한 것도 결국 이제 해린 스님과 소현 스님이 꿈꾸었던 법상종 주요 자료들의 고려적 해석의 역사, 세계의 그 법상종의 역사를 이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정유산이 보기에 미륵보살이 몸을 나눠서 양부제를 돕는 것처럼 해린 스님도 문종을 도와서 불교 경전을 잘 정리한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을 해린의 업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노년 해린에 대한 업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중년의 해린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유사는 어떻게 평가가 있냐면, 문수보살이 자취를 드러내서 주모강을 도운 것처럼 활동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모강이 소왕벌을 만난 까닭은 원초적 이제 모터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정유산이 해린 스님이 고려 국왕들, 그 중에서 현종 스님을 도와서 원초적 모태의 공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고려 사회를 꿈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보고 해린을 그렇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중년 해린과 함께했던 현종 임금은 어떤 임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연등해와 팔관해를 부활시키고 그래서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고려 건국 이후에 이제 전통을 재정립하고 토착 신앙까지 이제 존중해줬던 이제 고려 중흥주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이제 이런 현종 임금에게 그럼 해린이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1021년 해린 스님이 이제 평양에 이제 중흥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중흥사는 그때로부터 10여 년 전에 거란의 2차 침입으로서 경내에 있던 불탑이 불타 없어진 그런 거였었죠. 이게 이제 구층 목탑이었는데 아마 이제 중흥사 구층 목탑은 이제 그 형태를 알 수 없지만 개경 불일사에서 출토한 구층 목탑의 모형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제 목탑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고라니 불태운 이 거대한 이제 목조 불탑은 이제 태조 왕건이 통일의 위협,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경주 황룡사 구층탑의 역할을 기원하면서 이제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전 과정들을 기원하면서 세웠던 그런 탑이었었습니다. 그런 탑이 거란의 2차 침략으로서 이제 불타 없어졌던 그런 일이었는데 바로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해린 스님이 이제 여름 특강을 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거란 침략이라고 하는 거 고려의 응전. 그 중에서 이제 서경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군사력 경쟁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역사 전통성 확립의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 침입 당시에 서경 세력 중에가 이제 1차 침입 때 거란군의 격퇴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란 성종이 서북면 일대에 뚫린 항복 권유문에서 왜 너희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서 내가 고려를 침략하는 것은 목종이 시해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문에 이제 서경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참고해 보면 이 당시 이제 역사 전통성 확립이 당시 이제 서경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결과 이제 일시적으로 서경이 침략을 받을 당시에 이제 서경의 지배층들이 거란에 항복할 것을 논의하기도 하고요.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항복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결국 전투에 적극 참여해서 이제 거란을 패퇴시키는데 큰功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제 서경 신사에서 돌풍이 불어서 거란 군마를 쫓아낸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 서경 사람들의 이런 노력들을 이제 포상하기 위해서 현종 임금님이 동명왕 등의 신호를 더 높여주고요. 1018년에는 이제 태조의 초상을 이제 새로이 해서 이제 태조 성룡전에 이제 제사 진입을 했었죠. 이제 동명왕하고 태조왕건하고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이 이제 서경에 모두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의 1차 침략 당시에 아주 아픈 경험하고 사연이 진 도시였었습니다.
그 2차 거란 침략 때 이제 중공사 역시 이제 목탑을 이제 불태워버리는 그런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사찰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팔관을 부활해서 고려 천하의 독자적인 제천을 복권 현정 임금께서는 고구려 동명왕과 고려 태조를 제향하고 모시면서 이제 결국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전통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경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제 위로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정을 가진 중공사에서 이제 해린 스님이 이제 현종 12년 이 시점에 이제 그 특강을 나서는 거죠. 근데 이제 특강을 하시면서 이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이제 법회 때마다 매일 한 번씩 평양은 기자의 예수도다, 기자고도라고 이제 선창을 하게 되면 이제 법회에 참석한 이제 대중들이 이제 3번씩 반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거죠. 이거 얘기는 이제 현종 스님이 얘기했던 이제 태조왕건에 더해서 거기에 이제 고구려 동명왕 더해서 이제 기자조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 개통성들을 쭉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단군조선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아주 전통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서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경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벌였겠죠. 그와 동시에 이제 해린 스님은 39살밖에 안 되는 이게 젊은 중년의 나이인데 이제 해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제 주변의 연로한 학자들, 선배 정치가들과 만나서 이제 특히 이제 모임에서 지시된 이제 반론들이 있게 되게 되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나 논거가 사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정리해버리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제 기자고도 선창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자고도 선창이었을까? 국제적으로는 이제 거란과의 경쟁에서 이제 문화 우위를 주장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겠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고려 태조에서 고구려 동명왕, 고조선 기자를 연결시키는 역사 전통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린이 현종을 보좌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역사 전통성을 확립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린 스님의 역사 공부가 이제 아주 깊고 넓었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성장했던 이제 원주 원씨 집안 분위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해린 스님은 이제 원주에서 태어나서 원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또 개성에 있을 때에도 틈틈이 원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말년도 원주에서 보냈죠. 원주 원씨 원효를 아버지로 했고 원주 이씨를 어머니로 해서 이제 984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출가전 이름이 원수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효는 이제 지방 공무원이었었죠. 일을 굉장히 잘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원길견이 이제 기초로 이제 시초점을 치기도 하고요. 거북점을 치기도 했으면서 음양을 연구하고 음양을 관변하면서 이제 구차하게 면담을 하지도 않았었고 이제 불로 이제 거북 등껍데기를 뚫어서 이제 그 균열을 보고 점을 치는 이제 참고점을 쳐서 그로 얻은 조짐으로써 의심하였던 운수를 이제 미리 알게 되더라도 세상의 이제 미혹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인물로 인해서 이제 전통적인 시초점 그리고 거북점을 공부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해린 본인 역시 이제 거란 침입으로서 원주 법천사로 피난가던 와중에서 길에서 이제 추위를 맞았었는데 그때 동행이던 진조 스님이 역산법을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청에서 배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린 스님은 가학으로 계승된 가풍에 충실했던 인물이었던 것인데 그때 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께서 공부했던 이제 복희역 연구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집안 분들은 이제 복희역도 굉장히 뛰어났고 이제 시초점과 거북점도 칠 수 있고 역사 안에도 굉장히 밝은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생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복회역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서 이제 원시반정 시작의 근원에서 이제 마침을 반복한다는 것을 꿈꾸었을 텐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꿈꾸었던 것들이 그러면 이 시대의 분위기에서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윤원이하고 김부식의 이제 주역 논쟁 및 연호 논쟁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인종 11년 1133년의 사건이었는데요. 5월 18일 날이죠. 임금이 이제 국자감의 행차하에 있어서 김부식에게 명의해서 이제 역경을 강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원이를 시켜서 이제 약정 토론을 시킨 거죠. 근데 왜 약정 토론을 시켰냐면 이제 윤원이가 역에 매우 정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해서 약정 토론을 시켰는데 과연 이제 윤원이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김부식이 대답하기 매우 어려워서 이제 땀이 흘려서 얼굴을 적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기록에 있는데요. 실제 이제 김부식을 당황시킨 윤원이의 질문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실력 차였을까, 시각 차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김부식이 이제 본인보다 10여 세 어린 윤원이를 상대로 실력 차를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각차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 사진 이제 김부식과 윤원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때 이제 윤원이가 갖고 있었던 게 이제 복귀팔괴와 관련되는 문왕팔괴가 아니라 복귀팔괴와 관련됐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뒤에 이제 원천석의 시에도 중국의 이제 소강절이라고 하는 이제 분의 이제 역과 관련되는 그런 구절들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때 원주원씨 집안의 특히 이제 헤린시 집안에서는 이제 복귀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심오한 경지의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가 이제 역시 이제 윤원이한테 있었고 또 역시 그 당시 이제 중국과의 밀접한 그런 보편론을 갖고 있었던 김부식은 이제 복귀역보다는 이제 문학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윤원이가 젊은 시절에 이미 역회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복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과 같이 이제 문학력의 해석과 응용을 두고 이제 서로 토론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복귀역하고 문학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윤원이만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김부식의 주역 논리를 이제 지적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김부식의 윤원이가 구사했던 복귀역을 간단히 소개하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신화 속의 복귀시는 이제 돌을 터득해서 만물 생성의 기운 속에 들어갔다는 신화적 존재이죠. 그런데 역사 속의 복귀시는 이제 민인들에게 부자, 군신, 부부, 장유 간에 지켜야 될 도리와 백관의 제도 운영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 예의, 군신이라는 가치는 만물과 남녀가 있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이제 복귀시가 왕노릇을 하면서 복귀팔괴를 만들 때 가깝게는 자신에게 취하고 멀리에서는 사물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복귀팔괴를 설명할 때 복귀역을 설명할 때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당시 고려의 사상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국의 문학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의의 이제 복희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각각
이제 그 국제적 그 정세에 대한 판단도 달랐고 국내적 정치에 대한 판단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해린 스님도 윤원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복희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복희역과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쥐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기자적 그 고도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성의 상수역학자 소홍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천을 복희에서 요순까지의 이상사회이자 치세의 사회로 보게 되고요. 또 후천을 춘추전국에서 진날이라는 현실 세계이자 난세 세계로 본 다음에 치세의 사회를 꿈꿀 때 사람들은 이제 복희역을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그 복희역학을 소원보다 앞선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제 원주원 씨 집안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같은 맥락의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사고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 김부식하고 윤원이는 이제 사고의 차이가 있었죠. 그럴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왔는데 이제 임금께서 서경에 행차했을 때 연호를 세우고 황제 칭호를 쓸 것을 청원하였는데 이것을 이제 윤원이가 했던 이유는 주상을 높이려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부식은 그 독자 연호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그 중국 연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하원주 3대에서 정삭을 고치거나 후세의 연호를 쓰는 것은 대일통이다. 그래서 백성의 이목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간웅들의 틈을 타서 일어나서 천자의 지위를 엿보지 않는 바에야 천자의 나라에 신속한 변방소국은 사사로이 연호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김부식은 이제 그 중원의 연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윤원이는 해동에서도 연호를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그 연호 사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거죠. 이 층계권론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공간의 주체자와 시간의 주체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이제 연호 사용을 이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세계관적 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윤원이는 자신이 묘촌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의 해명을 하면서 자신이 물론 이제 독자 연호를 세우고 이제 황제 칭호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해동천자인 주상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고요. 이에 반해서 김부식은 천자의 지위를 엿보지 않은 바에야 천자의 나라에 신속한 이상 변방소국들이 독자 연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핀 거죠. 이렇게 이제 양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부식과 윤원이는 이제 철학에 대한 이해도 달랐고 또 역사에 대한 이해도 이제 각각 서로 상이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역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달랐을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의 서론을 보게 되면 이제 김부식은 신라에 대해서 극히 이제 호의적인 반면에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밖으로는 이제 중국 세력에 거역해서 대군의 공격을 받았고 안으로는 인화를 얻지 못해서 이제 고구려는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 놨었죠. 고려 일부 지배층들의 이런 역사관들 때문에 사실 이제 거란과의 전쟁 당시에 강화 조건으로서 서경 이북의 영토를 함양하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그 거란의 소성령이 너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를 침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운운하면서 이제 서경 이북의 영토를 함양하려고 했었죠. 요즘에 그 동북공정보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서인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러니까 국호도 고구려로 하지 않았느냐. 그 평양에 도읍을 했었다. 만약에 이제 땅의 경계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거란의 동경이 오히려 이제 우리 경내에 있는 것인데 어찌 침식
이라 하리오라고 이제 반박한 바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역사 전통성을 세우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게 되면서 이제 거란에 대해서 정통성의 우위를 주게 되는 그런 설명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려왕건 고려태조 왕건이 고구려 주몽으로 연결되고 고구려 주몽이 이제 기자의 고조선 그리고 이제 당군의 고조선으로 연결되는 역사 전통성을 이제 확립해낸 그런 인물로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서희의 외교적 승리를 계기로 해서 고려에서는 이제 신라 계승의식과 더불어서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도 이제 점차 강화되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서경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동명왕 등에게 신운을 더해주었고 태조왕건의 추상을 새로이 하고 시살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고구려 계승의식의 강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해린이 이제 기자를 통한 고조선 계승의식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넘어서 역학을 활용한 원시반정적 사고의 전환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런 생각은 해린과 해린 집안의 이제 복희역 연구 전통이라고 하는 그 집안 학문의 부지기, 가학의 전통이 있었고요. 또 이제 현종 문정의 기자 고조선 계승의식을 이제 만들어냈을 때 이제 이런 전통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윤선 선생이 이제 문수보살이 자취를 드러내서 주모강을 도운 것처럼 해린 스님도 그 현종 임금을 도와가지고 이제 고려의 중흥주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린 스님이 가학으로 배우는 역학과 맹학, 역산학 등을 토대로 해서 고려 태조, 고구려 동명왕, 고조선 기자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의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현종 임금님은 고려 중흥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후에 문종 임금은 거란에 대해서 고려는 기자를 계승한 왕조라는 점을 이제 당당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정유산의 해린 평가는 상당히 정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전반부에 우리가 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해린 생애와 이제 특기사항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해린 스타피는 불교계 보여주는 그림을 도와서 불교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전체 높이가 이제 현종 임금을 4.5m 그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어떤 이론적 근거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한 넓은 지대서 이렇게 당당한 기부 받침돌이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장대한 빛이 글돌이 서 있고 글이 쓰여져 있는 멋진 이수 머릿돌로 마무리해 놓은 해린 승탑비에 있는 거죠. 조각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해서 고려시대 승탑비에 대해서 대표할 만한 걸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귀부하고 이수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이제 비시는 전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귀부를 보게 되면 이제 비신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인데요. 거북이 앉아 있는 모양이어서 이제 귀부, 거북 받침돌이라고 이제 했고요. 해린 승탑의 귀부는 이제 길이가 3.18m, 너비가 2.16m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부에는 이제 용머리로 보이는 귀두, 거북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북등이 있고, 또 거북 몸통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용족처럼 보이는 이제 거북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석자리가 있고, 지대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탑비의 보통 거북발들은 네 발을 땅에 딛고 승탑비를 지지하는 형태인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헤딩 스타피의 거북 왼쪽 앞발은 발가락에 둥근 그 보조를 쥐고 구슬을 쥐고 발바닥을 앞으로 내보이면서 거북 오른쪽 앞발은 마치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바퀴를 접을 때 같은 형태로 움츠리고 있는데 네 발 주위에 구름을 조각해 두었고 여기에 더해서 거북 머리와 거북 몸통 아랫부분 그리고 거북 뜸에 이제 구름 무늬가 감싸고 있어서 마치 승탑비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승탑비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머리와 몸통, 네 발의 이러한 구름과 용 모양,
그 비신 측면의 쌍용문과 이수의 아홉용은 이제 마치 승탑 상층 기단부의 울룡문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문에서 서술된 해린 스님을 지상 세계에서 천상 세계로 넘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승탑비 앞에 승탑 동면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탑신과 이수를 싣고 대면하고 있는 승탑 기단부 상단의 세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북머리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위험이 넘치는 용 모양의 거북머리, 그래서 용두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고추 세운 상태죠, 머리를. 그리고 이제 툭 튀어나올 듯한 눈이 있고요. 치아를 이제 가지런히 이제 모두 드러낸 채 옆으로 쫙 벌려 입이 있고, 휘날리는 듯 이제 길게 뻗친 갈퀴, 그리고 비닐 모양을 반복해서 새긴 목덜미, 그리고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목까지 길게 내려온 과장된 굵은 수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아마 무섭기보다는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아마 그 눈매라든가 치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입꼬리 이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용머리, 거북머리이기도 합니다. 거북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거북등은 이제 목덜미부터 이제 깃을 세워서 융단 망토를 덮은 듯 입체감을 이제 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로 11줄, 그 세로 10줄, 이렇게 해서 이제 110개의 정사각형을 구획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88개의 이제 왕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각형으로 이제 귀관문을 들이고 있고, 주변에 이제 조그만 이중의 둥근 무늬로서 이제 가득 채웠었죠. 그렇죠? 또 이제 거북등 가장자리에서는 이제 두 줄의 꽃무늬를 들리고 촘촘하게 빗금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거북등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석자리가 있고, 이제 비석자리가 있는데, 그 거북등 가운데는 이제 좌우를 길게 비신을 세울 자리, 이제 비자를 만들어 놓고, 낮게 만들고, 주위에서는 이렇게 그 꽃잎이 아래로 향한 연꽃, 복년을 새겨 놓았습니다. 큰 몸체에 비해서 네 발과 꼬리는 이제 상당히 작고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지대석은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그 여러 개의 별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따로따로 이제 돌로 되어 있죠. 그 기부의 형태에 따라서 뒷면에 지대석을 둥글게 다듬어 놓은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의 지대석 윗부분에 성각으로는 이제 파상문을 조각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비문 앞면 상당에는 이제 잭이 쓰여 있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가장자리, 잭 부분 이제 가장자리가 이제 보상 단초문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튼 이제 성각으로 구획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중심에다가 증시, 지광국사, 집탑, 현묘집탑, 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행 2열로 이렇게 그 전액을 배치해 놓고, 양옆에는 이제 화려하게 이제 꽃무늬하고 봉황무늬를 이제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제액은 음각으로 새겼는데, 양옆에 보강새는 양각으로 새겨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해린 승탑비의 비신 앞면은 해린이 추구했던 이상세계와 잭, 그리고 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비문이 실려있는 비문 그 상당의 그 하부, 중부, 하단 모두 긴 사각형 안에 이제 비문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문 사방 주변에는 모두 화려하게 꽃무늬로 장식해 놓아서 이게 이제 그 돌에 새겨 놓은 글인지 비단에 그려 놓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그 장식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신 측면에서는 이제 울령문, 이제 그 구름하고 이제 용이 이제 있는
그런 그 울령문이 실려 있는데, 구름을 헤치고 화염문을 함께 그린, 그리고 이제 보주를 향해 돌진하다가 보주를 지나서 이수로 날아가는 이제 두 마리 용, 쌍용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탑비 귀부의 용, 비신의 용, 그리고 이수의 용, 승탄, 상단, 기단석들의 용들은 모두 하나의 세계에서 아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비신 측면에 울령문으로 장식된 것은 진경대사 보홀등공탑비에서 처음 보인 후 100여 년이 지나서 현화사비, 해수국사비, 증화국사 비신 측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회 등장했던 진경대사비의 울령문은 아주 얕게 새겼는데, 현화사비, 해수국사비, 증화국사의 그 울령문은 아주 깊이 새겨서 매우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는 마치 그 네모난 보관처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이 솟은 귓꽃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앞면과 뒷면에 각각 그 3개씩, 그 옆면에 각각 1개, 그 4귀에 이제 하나씩 해서 모두 12개의 귓꽃을 만들어 놨고요. 이수에 새긴 9마리의 용들, 여기 새겨놓은 이제 용들은 앞면에 3마리, 그 양면에 각각 2마리, 뒷면에 2마리를 배치했습니다. 앞면 가운데 용은 양옆으로 쫙 뻗은 발에 커다란 화염 문양의 보주를 짚고 입에도 작은 보주를 물고 있습니다. 가운데 용자리에 있었을 제액을 비신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용을 새긴 것인데, 옆면과 뒷면에는 중앙에 화려한 보주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용 2마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후좌우 9마리의 용이 극락세계로 향하는 해린을 태우기도 하고 배웅하기도 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 정상부에서는 융기된 이제 3륜부가 있는데, 복발, 보륜, 앙화, 보계, 보주, 주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륜부 윗면에 이제 커다란 복발 위에는 악년으로 장식된 2개의 단이 있고요. 그 위에 보주를 올려놨습니다. 원래 정상 보주에서는 십자형의 2개의 링이 있었다는데, 현재는 깨져서 그 흔적을 보기가 힘들고요. 이 타피의 이수에서는 이제 보주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11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높이 솟은 4개의 귓꽃에도 연꽃 위에 보주를 새겨 놓았는데, 좁고 기다란 악년으로서 이수 아래를 둘러놓은 것으로 매우 가는 성각으로 아주 정교하게 윤곽선을 이제 표현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신은 이제 정유산이 찬술한 비문이 실려 있는, 그래서 이제 지광국사 해린의 일생과 업적을 기록한 비신인데요. 이제 가로가 140cm, 세로가 295cm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신의 그 앞면 좌측 하단 결락 부분이 그대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다소 손상된 상태의 자연석을 사용해서 비신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비신의 앞면을 보게 되면 최상부의 이제 세로 30cm에는 이제 해린이 복희역에 따라서 축구한 고대 이상세계가 새겨져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그 세로 35cm에서는 스타피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제액이 이제 그 제액과 꽃무늬, 보화문이 새겨져 있고요. 제액 아래에 이제 230cm, 가로 140cm 크기 비신에 3cm의 정사각형 격자가 43에 80열로 되어 있어서 총 3,440개의 격자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정유산이 찬출한 총 이제 3,205자의 빈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신 뒷면에, 그리고 이제 비신 뒷면에는 이제 14열, 30열에 총 420개의 격자 속에 352자의 음기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신 앞면 최상부의 이상세계를 보게 되면 이 사각형 안에 이제 코끼리 눈 모양의 안상문을 이제 크게 구분해서 그려놓고요. 안상문 바깥에서는 화면 빽빽하게 신비한 기운이 가득 찬 당초문, 덩쿨무늬가 아주 상스러운 프로를 이제 그려놓았고,
당초문 사이사이에서는 이제 원앙이라고 추정되고는 이제 상스러운 색, 이제 소조 두 쌍이 날개짓하는 모습이 이제 양쪽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이게 이상세계가 된다면 이상세계를 이제 지향하는 인간 세상의 그 남녀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당초처럼 끈질긴 생명력과 원앙처럼 이제 다정한 인간들이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상문 안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무수한 이제 나무들이 쭉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수많은 산봉우리들 그리고 이제 구름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산시의 특징을 잘 반영한 상경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 우투소든 한산, 이제 백두산에서는 이제 신단수를 그려놓고 양쪽에 해동 역사 전통을 상징하는 바리색이 달린 까마귀, 햇님산, 햇님이죠. 개수나무 밑에 토끼, 달림이죠. 그리고 이제 손에 그들은 향로를 든 천인들이 이제 양쪽에 배치하여서 해린 스님이 고려 태조에서 고구려 동명왕, 구조선 기자까지 이어지는 역사 전통성을 세운 업적을 적절한 문양을 선택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안상문 그 바깥 하단에서는 보상당초문을 이제 빈틈없이 새겨 놓아서 해린이 꿈꿨던 이상세계를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되는데,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런 그 문양을 이제 이렇게 새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1021년, 그 평양 특강에서 해린 스님이 연설했던 결과를 하는데, 그 연설에 대한 정유사의 평가를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이죠. 이제 고난에 빠진 중생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으로서 부처의 가르침을 베풀고 또 어두운 밤거리를 골고루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등불을 비추면서 인도에서 건너는 은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하였다. 이것은 불교계의 역할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매번 평양은 기자의 옛서울이다를 외치면서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3번 따라 외치게 했다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하 법상종 속에서 해당 법상종이 하나의 천하를 이루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해당 해동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당 시대의 법상종 불교계의 시대적 과제와 임무를 자리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해린 역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는데, 그런 면들을 이제 그 비신 그 최상단의 이상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역시 이제 해동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문양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치악산의 그 다른 이름이 적악산, 붉은 적악산, 붉은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붉은 산은 이제 햇님산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제 치악산의 그 북쪽을 쭉 흐르는 강이 이제 섬강인데요. 이 섬강이라고 하는 건 두꺼비강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그 달림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강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제 그 적악과 섬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햇님산과 달림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이제 그 해린 스님 당대의 원주의 지성계에서도 역사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고구려와 고조선을 계승하는, 그래서 역사 전통을 세우는 그런 생각들을 잘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신 최상단의 이상세계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 해동 역사를 전제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증왕국사 해린 스님에 대한 제2탄, 증왕국사 해린 스님의 생애와 특기사항, 그리고 스타피의 이모저모를 보았는데요. 이제 3탄으로서는 이제 그 해린 스님의 승탑, 증왕국사 승탑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 이제 증왕국사 시리즈 제3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그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그 해린 스님, 증강국사 해린 스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